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아니 왜 그 순서 때 인사를 안 하시고 이렇게 오프닝 멘트 때 인사를 빨리 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왜 이렇게 난리를 치십니까? 이런 실수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완전히 처음이에요. 그렇죠? EBS 3년 한 반 중에 처음이에요. 아 좋은데요. 이런 게 또 뭔가 포인트를 또 해주시니까 순간 이미 예. 오프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 음악이 나올 때 저희가 대화를 좀 합니다. 예, 이제 스토리 대화도 하고 근황 대화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장선으로 그렇죠. 예,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런 또 아주 아름다운 실수를 해주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곡 어떤 곡입니까? 네, 오늘은 모차르트의 현악 4중주 19번 C 장조고요. 퀘일 번호로는 465번. 이 곡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바로 불협화음입니다. 야, 모차르트 오랜만에 너무 하네요. 오랜만에 돌아왔죠. 기억도 안 납니다. 그 전에 모차르트 뭐 했습니까? 모차르트 뭐 피아노 협주곡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오페라 서곡, 돈조반니 서곡 같은 곡도 했었고요. 몇 년 전 같은데? 벌써 시간이 꽤 이거 흐른 것 같아요. 뭐몇 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 모차르트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소개를 드린다는 것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의 삶이 많은 분들에게 좀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오늘 이 곡이 재밌어서 그 소재를 조금 소개드리고 싶었어요. 그 태양 선생님 개인적으로 연주하시는 거 보면 모차르트 곡 많이 안 하시던데. 저 모차르트가 거의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니, 알겠는데요. 그 모차르트 연주 많이 할 일이 모차르트 없죠. 할 일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무대에서 모차르트 뭐 오페라 아리아는 쳐본 적이 있고 모차르트의 가곡 같은 것도 무대에서 많이 연주는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 선생님 워낙 파워가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모차르트 하시게 되면 조금 뭐랄까 더 힘 있는 모차르트 하지 않으세요? 약간 오페라틱하긴 한 그쵸.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그 모차르트 음악의 특성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연주하는 걸 좋아하고. 알겠습니다. 예, 계속 그 모차르트에 대한 구애를 오늘 내내 들을 것 같은데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곡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이 현악 사중주의 제목이 부제가 불협화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불협화음이 나오는 음악들 많이 들려드렸을 것 같아요. 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힘들어하셨던 현대 음악 쪽에서는 더 이렇게 음악들이 부딪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곡도 있으셨을 텐데요. 모차르트 하면 사실은 불협화음이 아니라 협화음의 대명사입니다. 그 화성을 굉장히 깔끔하게 쓰고 또 그 시대의 특징이 그러했었거든요. 근데 불협화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이거 자체가 도대체 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가 조금 생각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 곡을 골랐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현악 사중주 일명 하이든 사중주로 불리는 작품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만남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교류를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모차르트가 한 25살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이든은 40대 후반 무렵으로 보는 게 역사적으로 맞다고 합니다. 네. 모차르트와 하이든은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 정도의 나이, 스승님과 제자의 나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시기에 모차르트가 살츠부르크를 떠나서 비엔나에 정착을 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깊은 교류가 시작된 것이 크리스마스 무렵에 어느 귀족 살롱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이 당시에는 귀족들이 이 살롱에서 차도 마시고 서로 대화도 하면서 음악가를 모셔서 음악을 좀 듣고 글을 후원하기도 하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세대가 서로 다른 음악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하이든은 굉장히 이런
궁정 내 귀족들의 사교 모임의 그 정점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모차르트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생각 차이가 굉장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적으로 친밀감을 굉장히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하이든을 이미 음악계의 선배로서 알고 있었고 이미 존경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이든 역시도 이 젊은 모차르트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응원하게 된 거죠. 이 동시대의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건 음악사 쪽으로 봤을 때 대단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둘이 만나지 않았다라면 네. 이 작품도 나오지 않을 확률이 나오지 있죠. 않을 확률이 높죠. 높죠. 그렇죠. 참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이제 음악사를 보면서 지금은 모차르트, 하이든을 얘기했지만 연주자들도 정말 우리 시대에도 대단한 연주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 교류를 하면서 우리의 지금 시간과 만남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런 생각을 못한 채 하루하루를 넘어갈 때가 많아요. 저는 오늘도 방송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참 이게 우리 주변에 대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가. 그렇죠. 엄청 예. 소중한 일이고 네. 유산 같은 일이고 후배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음악 팬들에게도 그렇죠. 이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사유하게 됩니다. 자, 당시 하이든은 작곡가로서 높은 명성을 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귀족들이 일단 하이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뭐죠? 그 귀족들이 후원을 하고 또 이렇게 작품을 의뢰할 때 하이든이 굉장히 곡을 잘 썼고요. 그리고 그 곡들이 그 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배 음악가들도 그 당시 비엔나에서 하이든을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거의 가장 존경받는 음악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 모차르트가 하이든 사중주로 불리는 현악 사중주 작곡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사실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게 좋아할 수는 있지만요. 존경한다는 것은 어쩌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좀 다른 얘기죠. 네, 특히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어린 모차르트인데 이 음악이라는 것이 나의 평생의 일인데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는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또 되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내가 만든 작품을 그리고 내가 정성을 쏟아부은 것을 관객에게 내보이는, 그런데 이것이 별것이 아닌 작품이면 어떠지, 이런 어떤 공포도 작곡가에게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29살의 모차르트도 두려움에 서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음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기 때문에 특히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이든을 상대로 이 현악 사중주를 그 인연으로 시작을 하고 꽃피우게 된 거죠. 저는 냉정하게 그 시대의 상황을 좀 살펴봤을 때 지금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지금 53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굉장히 길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음악적 감각이 모차르트가 훨씬 더 뛰어나지 않았을까? 나이 때문에. 새로운 것을 또 받아들였을 네네네. 것이고요. 회전이 더 빨랐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차르트도 29살이었을 때 되게 하이든은 어려워할 수 있지만 하이든 입장에서도 나보다 훨씬 다채로운 화성과 스마트한 이 작곡 기법을 가지는 모차르트가 얼마나 위협적이었을까.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영화 아마데우스 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 살리에리라는 선배 작곡가가 모차르트를 굉장히 질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이든은 굉장히 너그러운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배 작곡가가 잘하는 모습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이든은 네.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 기록에 돈이 하이든이 많았어요. 많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밥을 사주면서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음악 좋다.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이게 있죠.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악 사중주 작곡을 시작하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네, 1782년부터 85년까지인데요. 현악 사중주 6곡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모차르트는 이 6곡을 하이든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하이든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썼는데 한 아버지가 아들들을 세상에 내보내기로 결심했다면 그들을 당대 가장 유명하고
또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한 사람의 보호와 지도에 맡기는 것이 의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는 저의 6 아들을 당신에게 보냅니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현악 사중주 6작품을 자신의 6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작곡가인 하이든에게 보호를 부탁했던 거죠.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왜 다 아들입니까? 아, 아들 셋, 딸 셋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하이든이 자녀라고 했을 텐데 우리 국어로 번역이 그렇죠. 아들들로 됐나 봐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곤란합니다. 그렇죠. 곡마다 캐릭터가 다 다른데. 그렇죠. 굉장히 섬세한 게 있는데 이걸 아들로 표현. 그렇죠. 자, 모차르트의 편지가 참 또 재미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또 아들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 작곡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자녀의 비유를 많이 하죠. 자녀로 진짜 많이 비유하는 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이를 낳는 고통처럼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뭐 열매를 꽃 피운다라고도 하고 저는 최근에 또 뭐 어떤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가방 속에 넣는 어떤 선물이다 뭐 이런 표현도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모차르트의 편지에 또 재밌는 이야기는 이 아이들은 길고 힘든 노력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이 혹시나 놓쳤을지도 모르는 어떤 결점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와, 이게 아름답지 않아요? 정말 겸손하다. 실제로 모차르트의 그 편지 모음집 이 책들을 보면 모차르트가 장난스러운 말도 되게 많이 했고 재밌는 사람인데 이렇게 시적인 말도 했던 사람이죠. 확실히 작곡가들은 작품을 이제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연주자들은 태양생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워낙 연주 자주 하시는 네. 최은희 선생님이나 네. 홍일환 선생님이나 네. 사무엘 선생님이 연주가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연주한 그 프로그램 하나가 자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그렇죠. 그렇습니까? 연주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 연주자도 하지만 뭐 특별히 더 애정을 가지는 작품도 있을 것이고 아직 뭐랄까 다 정복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작품은 진짜 많이 없잖아요. 사실은 세월이 가면서 계속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지 정도의 차이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시면 연주도 그럼 자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연주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예. 저는 연주는 없거든요. 연주는 아. 시간에서 없고 앨범이랑 책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창작물에 더 그런 왜냐면 남아 느낌을. 있으니까. 아, 시간 예술은 그때하고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죠. 그래서 솔직히 내가 연주를 잘했으면 네. 기분이 좋지만 못했으면 솔직히 잊고 싶잖아요, 우리. 빨리 잊어야죠. 당장 잊어야죠. 물론 반성은 하지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앨범과 책은 근데 그 되게 재밌는 게 남아 있잖아요. 예. 근데 보고 싶지 않은 자식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작곡가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공감되는 이해가 돼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태영 선생님께 네. 여쭤봤어요. 아, 재밌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는 모차르트는 언제나 자신만만했는데 지금 하이든에게 이런 편지 내용을 썼다고 하니까 좀 놀랍고 정말 높은 겸손을 그렇죠.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자, 6곡의 현악 사정주로 헌정받은 하이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해에 이 하이든이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 앞에서 그리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말하건대 당신의 아들은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그는 취향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작곡에 대한 가장 깊은 지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 이것은 뭐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권위자였던 하이든의 인정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직업적인 질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르를 썼거든요. 교향곡을 썼고 또 현악 사중주, 피아노 소나타 그 당시에는 물론 클라비어 소나타지만 어쨌든 비슷한 장르를 계속 쓰는 작곡가로서 하이든은 이미 정점에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 빨리 그것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심 대신 서로 존중과 애정이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직업적 질투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있겠지만 그거의 표현 방식이 존중과 격려, 사랑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정도의 그 존경하는 혹시 네. 어컴퍼니스트나 아, 코치가 있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되게 어렸을 때부터 나의 그 질투의 대상이 굉장히
그 약간 흑백 시대 피아니스트들이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물론 이렇게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지금도 이제 최근에 어떤 영상을 딱 봤는데 제 친구가 어느 되게 세계적인 성악가와 함께 무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뭐 직업적 질투가 있을 수 있지만 뭐 그 존경과 뭐 이런 것을 보내는데 진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질투는 있습니다. 그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몇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네. 와. 그래서 그분들의 음반을 들으면 와 진짜 어떻게 피아노 기술은 지금 더 진보했는데 왜 저분들은 이미 저 시절에 저런 연주를 다 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열심히 이제 제 파트인 바리톤 대가들 네. 특히 이제 LP판도 듣고 모노시대 앨범도 좋아하는데 신기하게 제가 5년 전에 라디오를 하면서 네. 직업적 질투가 사라졌어요. 저는 저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저도 좋아요. 행복하고 네. 계속 듣고 싶고. 계속 듣고 싶고. 근데 그게 그때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도. 네, 제가 팬이 되는 거죠. 예. 그들의. 참 이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쟁심 대신 존중과 애정으로 가득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이 지금 아까 편지에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게 레오폴드의 편지였잖아요. 네, 레오폴드 편지.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거죠. 하이든에게 쓴 편지 좀 하나 소개해 주시죠. 그 하이든이 또 다른 편지에서 하이든의 또 다른 편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높은 지위의 인물들에게 모차르트의 작품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얼마나 깊고 음악적으로 지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비범하게 섬세한지 이해시킬 수 있다면 각 나라가 그 보석을 자기 영토 안에 두기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합당한 자리를 주지 않는 현실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나는 모차르트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음악계 선배 또 스승으로서의 어떤 인정뿐만 아니라 진짜 음악가 대 음악가로서의 애정이 들어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깊은 애정도 느껴지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참 슬프기도 하네요. 음악가들이 귀족들한테 이렇게 그렇죠. 읍소를 하고 잘 보여야만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 결국 귀족들한테 야 지금 모차르트 음악 엄청난 거야. 너무 좋다. 니들이 알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걸 지금 그렇죠. 좋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모차르트는 이제 훗날 계속 그 귀족 사회에서 탈출을 하는 시도를 막 하게 되고 결국에는 프리랜서 생활도 하게 되는 그런 작곡가입니다. 자, 오늘 이 6곡을 다 듣고 싶은데요. 하지만 그렇죠. 우리 방송 시간 관계상 다 들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그렇죠. 작곡한 작품을 네. 오늘 가져오셨다면서요. 그래서 처음에 제목 알려드린 대로 퀘일 번호 465번의 불협화음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는데 사실 이 곡은 처음에 1악장의 느린 인트로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악기들이 음악이 시작되면 아름다운 화음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 연주자가 틀린 거 아닌가? 전 근데 실제로 이 작품 처음 들었을 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왜 여기를 이렇게 쉬운 데를 틀리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모차르트가 실제로 의도했던 바입니다. 완전히 불협화음을 만든 다음에 해결을 해나가는데 그것이 단순한 화성적인 어떤 실험이 아니라요. 이 당시의 이 음악관으로서는 모차르트의 대단한 용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런 진행들이 가능은 했거든요. 그 중간에 이런 것을 썼다가 막 멋지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음악 시작하자마자부터 불협화음을 써가지고 틀렸네라는 생각을 들도록 만드는 그런 점이 굉장히 특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음악 분위기가 밝아지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바로크 다음 바로 고전 그렇죠. 바로 그 시대잖아요. 시대 다음 고전 시대입니다. 근데 붙어 있는 이렇게 붙어 있죠. 시대잖아요. 네. 이때 시대 그러니까 오프닝 불협이 아니라 중간에 불협이 하나 나와도 그렇죠.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이렇게 가능한 어떤 것은 되지만 뜬금없는 그런 건 절대로 허용이 안 되는. 왜냐하면 규칙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거든요. 지금 현대 시대야 뭐 불협이 그렇죠. 현대 음악은 뭐 다 통용될 수 있고 그 전에 뭐 스트라빈스키나 네. 그 정도 그렇죠. 스크리아빈이나
그때는 불협이 돼도 뭐 그래 그것도 참 파격이 됐는데 와 바로크에서 고전 시대 오프닝을 불협을 한 다음에 이걸 풀어간다? 네.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곡을 가장 처음 들은 단체가 되게 세계적인 사중주단이었어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퀄텟이었는데 아하. 되게 잘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명반이 많은 단체인데 전 실제로 라이브 연주 듣다가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랬다니까요. 이 곡을 몰랐을 당시에. 혹시 모차르트가 네. 전날 술을 좀 많이 마시고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악보에다가 커피를 쏟았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출판사에서 뭔가 이 인쇄가 잘못됐다. 저는 이때 정서상 믿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모차르트는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자신의 음악에 사실 실험적인 부분을 많이 도입을 했었죠. 자, 이 작품이 현악 사중주라는 점도 이 현악 사중주라는 장르를 선택한 것도 좀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 현악 사중주라는 것은 사실 이 작품이 특별히 유명한 것은 그 인트로의 불협화음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모차르트라는 작곡가가 이 현악 사중주라는 장르를 아주 발전시키고 또 꽃피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악 사중주하면 여러분 보통 4개의 악기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2대, 그러니까 첫째 바이올린, 둘째 바이올린이 있고요. 그리고 비올라가 있고 첼로가 있는 것이 현악 사중주의 보통 구성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첫째 바이올린이 가장 화려하고 높은 파트이기 때문에 모든 막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첼로가 응용하기도 하고 비올라가 받아주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반주했다가 도와줬다가 또 튀었다가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것을 모차르트가 굉장히 유연하게 잘 썼고 특히 이 불협화음이라는 작품에서도 그런 점이 아주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곡을 들어보게 될 텐데 어떻게 감상하면 되겠습니까?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이 현악 사중주 그 중에서도 이 불협화음 모차르트가 특히 자기의 아들 중에 하나라고 꼽았던 작품인 것처럼 그냥 단순히 불협화음이 주는 충격이 아니라 이 작품 내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현악 사중주라는 장르를 하이든에게 헌정하면서 서로의 우정을 확인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악기 4대가 서로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들으심과 동시에 하이든과 이 모차르트라는 작곡가의 음악가로서의 우정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상하겠습니다. 모차르트 현악 사중주 19번 시장조 쾌번호 465 불협화음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를 에머슨 스트링 쿼르테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 현악 사중주 19번 시장조 쾌번호 465 불협화음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를 에머슨 스트링 쿼르테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유영주님, 미스터리한 불협화음 도입부 이후 모차르트의 시그니처 연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하이든은 미소 지으며 쓰담쓰담 해주었을 것 같아요. 요 장면이 영상으로 AI로 좀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이든이 쓰담쓰담 할지 또 이 모차르트가 또 이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6654님, 질투에 대한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다는 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일 같아요. 하이든의 너그러움이 빛나는 지점이기도 하네요.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제대로 알아본 결과였겠지요. 저는 음악을 쭉 듣다 보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소양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모차르트 음악인지 하이든 음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한 시대에 특히 요 시대에는 예. 어떤 작품들은 작곡가들의 경향이 왜냐하면 규범 안에 이렇게 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이든과 모차르트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음. 우정을 쌓았던 음악가들 또 있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음악은 결국에는 어느 작곡가가 만약에 혼자 작품을 작곡했어도 어느 연주자가 연주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연주자들끼리도 그렇습니다. 독주 작품이 아니고서는 바이올리니스트가 피아니스트랑 함께 하는 일이 많고요. 그래서 음악사에 친한 친구들이 많은데 요하네스 브람스와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하킴 이 두 사람 그리고 로베르트 슈만과 또 요하네스 브람스도 또 스승이자 친구이기도 했죠. 그리고 쇼스타코비치와 로스트로포비치도 음반이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저는 흥미롭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아, 오랜만에 모차르트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요. 예. 그 정말 되러오셨던 험난한 작곡가 난해하고 세상. 어렵고 힘든 산을 넘어서 그렇죠. 모차르트로 돌아왔죠. 모차르트로 왔습니다. 아, 마치 연어가 된 느낌인데. 자,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봄 개편인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뭔가 좀 변화가 있습니까? 다음 주에도 제가 나오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코너로 이제 코너명은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아하.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전공한 과목이기도 한 이 오페라의 작품들을 그리고 오페라의 명곡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클래식 전반을 다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향악, 그렇죠. 굉장히 많은 장르였죠. 서곡,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예, 무반주부터 시작해서 예, 뭐 그러다 그렇죠. 갑자기 또 슈만에 꽂히셔서 그렇죠. 뭐 슈만도 했었고 예, 스트라빈스키 또 뭐 정말 많은 작곡가 했는데 이제 오늘 모차르트로 딱 정리를 하고 그렇죠. 이제 본업인 오페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페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페라는 또 이제 이야기가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네,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더 흥미롭게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시고 봄 개편 때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태양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들으실 곡 나이자레스의 라벤더의 연인들입니다. 조슈아벌의 바이올린, 로얄 피라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